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복지와 증세 문제, 세금 문제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내가 꿈꾸는 나라 교육위원장 최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시민정치 토크쇼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을 놓고 증세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때 복지국가를 위해서 증세를 주장했던 민주당에서는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논쟁을 벌여 나갔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이 여론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세제 개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외형상으로는 민주당이 이 세금 논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오 박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와 세금 논쟁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한 달쯤 지났는데 지금은 국정원 이슈 때문에 모든 게 다 묻혀서 이 이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다시 조금씩 거론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정기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한 분 오건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 증세와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건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옥사님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지금 주요 직책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신데 예전에는 민주노총에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 일도 하셨었고요. 또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만드셔서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속에서도 이제 일관된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계신지 본인 소개를 겸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부를 마치고 먼저 민주노총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당이 쪼개지길래 저도 쪼개서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라는 좀 진보적 성향의 분들이 이제 만든 싱크탱크입니다.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년, 4년씩 해서 직장을 하고 있는 적인데 주로 이제 정책 활동을 했고요. 원래 공부한 주제가 공공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도 그런 주제를 맡게 돼서 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복지 업무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연금이나 의료 같은 사회보험 영역 중심의 복지,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재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재정, 세금 이런 분야까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공정책 영역 있죠. 공공정책 영역을 쭉 다뤄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직장은 3, 4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고 저를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보험 진보 진영 내에서 상근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가 어렵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참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활동가가 아니고 생활을 책임지면서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10여 년 정도 보면 이제 노동조합부터 정당까지 이렇게 진보적인 대중조직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어서 옛날에 진보정당 쪽에서 좀 이거 열릴 줄 알았더니 거기도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체 대중운동의 침체라 그럴까?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일자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이 분야에 일할 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 쪽은 학위를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책 활동을 하든지 상근적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안정적인 공간이죠. 직장으로서의 활동과 직장을 겸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을 진보 진영 혹은 진보 대중 조직이나 진보 정치 조직이 제공해줘야 되는데 제가 10여 년 경험을 보면 오히려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환경운동, 시민운동, 지금은 시민정치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 사회 흐름과도 같이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사회가 시민사회 역할을 많이 요구하면 또 강해지고 그런 면에서 이번 증세 논쟁이 계속 좀 잘 되면 우리 박사님 일자리가 확실히 보장될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 세금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아마 저 사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제가 얼마를 내는지 그다음에 뭐 특히 간접세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금 하면 참 까다롭고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도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금 얘기를 우리 오 박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좀 관리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우리 사람들에게 세금 도대체 뭐냐 세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좀 해주시겠어요? 세금요 다 싫어하지요. 예. 근데 뭐 유명한 사람 이야기에 그런 게 있대요. 사람한테 사는데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이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은 기존의 이제 착취 사회에서 착취의 수단이죠. 지배자들이 일반 민중들을 착취하는 하나의 수단이 세금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건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점차 현대사회로 오고 복지국가로 오면서 세금이 착취가 아니고 재분배의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로 보면 착취의 수단이 공존과 연대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장 적정 형태의 전환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냐? 그렇진 않죠. 착취의 수단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심할지라도 이게 연대의 상징으로는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낼 수밖에 없어 내지만 오히려 정의롭지 않고 형평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세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증세 얘기하면 뭐 많은 분들이 증세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들 세금을 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보편복지를 추천하는 야권조차도 보편복지는 얘기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증세는 독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일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그래서 더 세금에 주목하는 이유가 엄청 세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 인식이 아주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연대의 상징처럼 깔끔한 게 지금 뭐 깔끔하진 않지만 있는 것보다도 훨씬 사악하게 저희들한테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금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거의 의식화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폭탄론을 저희는 나는 웰컴한다, 반긴다, 세금 폭탄론하고 부딪히고 싶다 이런 거예요. 다들 세금은 폭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월 300 정도 벌면 연봉 3,600이면 우리나라에 딱 중간 정도의 직장 근로자일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쭤봐요. 당신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몇 % 정도 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강연 때 물어보면 가장 많은 답은 10%라고 해요. 그걸 한 번도 계산해보진 않았겠죠. 하지만 꽤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5%로 내려오기도 하거나 뭐 15% 올라가기도 하는데 답은 1%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1%로 소득세를 내고 있고 연봉 2,500 정도면은 아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이제 면세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거의 대부분은 다 부자들, 대기업들이 돼요. 근데 물론 그 과세 행정 과정 속에서 여러 지금 틈새들이 있어서 거기는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전체 세 부담자나 혹은 세수에 대한 계층별 몫을 보면 굉장히 상위 계층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내고 있고 부자들은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월 자기 월급 명세서에서 얼마씩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세금을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1억 연봉자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소득세율이 35%예요. 그러면 1억에 35%니까 3,500만 원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이 3,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은 지금 현재 15%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구간이 15%니까 내가 버는 것에 15%를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주 그렇지 않죠. 뒤에 말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반전 효과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헌법 무슨 교과서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 이렇게 괜찮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다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잖아요.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그 의무를 부과했으면 왜 부과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요. 초중학교 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노동시장에 직면하면서 이제 비로소 근로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노동권을 알게 되는데, 헌법에서 국민들한테 부여한 의무 중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세금이에요. 우리한테 납세의 의무를 부여했지만 어떻게 납세가 되는 건지, 내가 얼마가 내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초중고에서 알지 못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그만 기업체에서는 총무를 보시는 분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천징수 표가 있습니다. 간이세 있어가지고 300만 원에 애 분하면 거기서 쭉쭉 찾아가지고 이제 원천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프로세스를 모르죠. 세금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에서 뭘 교육시키냐? 당신의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려주지 않죠. 대부분의 다가 탈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세금하면 우리나라는 탈세 천국으로,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것으로 막 그런 게 있죠. 그럼 다른 나라는 없겠습니까? 조세회피라는 건 어느 나라도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로 있는 액면가보다도 수십 개씩 부풀려서 조세 부정적인 것들이 공유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자신이 굉장히 과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얘기 나오면 다 뒤로 피하고, 정치권에서도 보편복지를 주청하면서도 세금은 이제 쉽게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저희는 오히려 그러면 표현을 그런데 까자. 세금의 실체를 까자. 그래서 액면가대로 보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만큼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 다시 그걸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세금 폭탄 논쟁이 벌어지길 바래요. 예,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진지해지네요. 역시 세금 문제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금 일반에 대한 이제 일종의 공부를 하게 된 셈인데요. 이제 본격의 이제 증세와 복지국가, 그리고 또 세금과 정치,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번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보고 싶은데, 또 아쉽게도 국정원 이슈에 덮여서 지금은 이 이슈가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이 증세 논쟁, 또 이 세금 개편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이 주제뿐만 아니라 다 사라졌죠.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딱 한 주제만 일주일씩, 요번 거는 일주일 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복지 예산 문제가 다시 2라운드로 들어갔어요. 무상보육 서울시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고요.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되면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등등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프로그램이 예산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접수하게 되면 그게 다 이렇게 재원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증세가 아닌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러는데 잘 조달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동해안에 제7광구가 있어가지고 석유가 엄청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 그러면 다들 거기에 쏠리는 거죠. 돈을 벌 이유가 없죠. 이제 석유만 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파봤더니 견적서가 나오고 될 때 석유만 파서는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없겠다 했을 때 비로소 다른 데 가는 것처럼, 지금은 일종의 환상 혹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지하경제를 파면 엄청난 뭐가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데
근데 이 효과는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이걸 5년 동안 계속 이거 갖고 장사를 해요. 제가 이제 일단 따로 해야 되니까 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9월 말 10월 정도 되면 정식으로 정부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와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나 무상급식 논쟁이 같이 합쳐지면 다시 11월 정도부터 뭐 예산안과 결합돼가지고 세금 혹은 증세 논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전복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국회에 들어가면 다시 인하가 되고 아마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이번에 발표했던 개편안 또는 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정확히 모르는 분도 있는데 세금 문제는 늘 있어 왔잖아요. 정세에게는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의 개편안이 참여정부 때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특별히 논쟁이 됐을까요? 노무현 정부도 세법 개정하고 각 정부의 세법 개정했죠. 그러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면 노무현 C밖에 안 돼. MB 뒷불 그리고 박근혜는 A급까지 그러니까 한 A 마이너 정도 어때요? 괜찮아요. 네, 후하게 주시네요. 후하게 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억은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 폭탄입니다. F자리죠. 저는 이게 계속 아까 보수 언론이 세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조세 저항의 투사로 만든다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세금 폭탄론을 퍼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가 내는 세법 개정안에도 팩트 확인조차가 어디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팩트 확인하면 제가 A-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F로 이미 우리가 딱지를 매겨오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걸 지렛대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왜냐면 이런 조세 정의와 이를 통해서 세입 확충이 아쉬운 건 우리 쪽이에요. 우리는 복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냐면 여기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팩트 확인 자체를 가로막은 게 사실 우리나라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저도 이제 뭐가 좀 당황스러워졌어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A- 정도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실체가 뭔지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체 소득에서 공제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소득 공제를 열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소득 공제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소득 공제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저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제가 한동안 수입이 없었으니까 연말 정산을 못 받았는데 해서 몇십만 원 돌려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는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세금만 보면 소득 공제가 많은 게 좋죠.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세금이 없으면 복지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을 100으로 치면 제가 숫자를 하나 봤는데 가장 최근치가 2011년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연배를 보면요.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총 급여 소득이 438조예요. 총 근로소득이 438조. 그리고 소득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맨 아래 6%부터 38%까지 5구간의 누진도를 가진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율이 소득에 적용돼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건데 이 5가지 구간의 세율이 작동할 때 어디에 작동하느냐? 총 근로소득이 438조니까 438조의 세금을 매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약 3분의 2는 다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보험료 공제, 무슨 공제 해가지고 실제로 총 급여 소득이 아니고 국세청한테 유의미한 소득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 그거를 과표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소득이 있고 과표소득이 있다면 2011년에 총 근로소득은 438조인데 과표소득은 162조입니다.
37%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37%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3%는 뭐냐? 문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똑같이 만약에 교육비 공제로 1,000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연봉 3,000자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하나 있고 고등학생애가 있어가지고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번 기회에 5억 연봉 제가 드리죠. 그래서 똑같이 학교를 똑같이 댕기니까 자식이 1,000만 원 교육비를 썼고 저도 1,000만 원 교육비를 썼습니다. 국세청에서 1,000만 원만큼 교육비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그 과표소득에 처음에 100이 있을 때 까고 또 1,000만 원을 또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공제했을 때 그 1,000만 원 공제가 각각에 미치는 세금 감소 효과가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연봉이 3,000이면 저한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은 6%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공제되니까 그 1,0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았으면 저 거기에 6%인 60만 원을 제가 세금으로 냈었어야 될 건데 그걸 공제당하니까 60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저는 받습니다. 선생님은 최고 세율 38%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 얼마를 감면받았냐면 380만 원을 감면받은 거예요. 똑같이 1,000만 원 공제가 대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1,000만 원 교육비 공제가 각 소득자한테 미치는 효과가 나한테는 60만 원이고 선생님한테는 38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득 공제가 미치는 감세 효과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고세율이 적용되는 만큼을 위에서 또 까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역진적 효과를 가지게 돼요. 요번에 박근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소득 공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액 공제를 해서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1,000만 원당 무조건 15%씩 세금을 까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5%씩 150만 원 정도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기존 방식에서는 1,000만 원 교육비 공제를 통해서 60만 원의 감면 효과를 380만 원의 감면 효과를 보다가 이제는 똑같이 150만 원 효과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저는 사실상 60에서 150이니까 90만 원의 감세 효과를 더 보게 되고 선생님은 380에서 150으로 떨어지니까 230만 원을 세금을 더 내게 내는 꼴입니다. 이게 이번에 소득세 개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소득 공제는 역진 효과를 나기 때문에 이거를 세액 공제로 바꾸라는 얘기였어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금 감면이 기존의 역진적인 세금 감면 구조가 이른바 똑같은 정액 세금 감면이 되고 이걸 계층별로 보면 누진적 효과가 나죠. 소득 대중비 효과가. 그래서 이건 괜찮죠. 그래서 중간 계층 이하자한테는 세금이 요번에 줄어들고 중간 계층 이상자부터는 세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개편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편한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아예 그냥 더 소득 공제를 많이 하든지 더 세액 공제를 많이 하든지 그러면 세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소득 공제가 많아졌느냐?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슨 난이 생기면 정부가 항상 소득 공제를 발표했어요. 의료비 소득 공제, 가구 소득 공제, 비과세 감면, 저축을 만들고 농어촌 소득 공제, 보복 공제. 소득 공제가 사실은 복지의 변형으로 저희가 제공돼 왔던 겁니다. 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만 보면 국민들한테 혜택인데 어떤 혜택이냐? 보통 복지라는 건 하우상박으로 주어지는 게 복지잖아요. 국민들한테 감면을 주긴 주는데 역진적 방식으로 부자들한테 더 많이 감면 주는 방식으로 효과가 나는 게 기존 소득공제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소득공제 해주지 말고 세금을 거두어서 아이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상의료를, 어르신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주면 뭐예요? 소득에 따라 걷고 니드, 필요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스웨덴 방식이에요. 스웨덴은 거의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 스웨덴은 근로소득이 100이면 한 85 정도를 세금을 매겨요. 우리는 37만 매기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소득공제만 하고 세금을 일단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복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득공제가 많으면
세금 내는 게 적으니까 기쁠지 모르지만 소득공제와 복지를 같이 결합해서 보면 사실 소득공제가 많다라는 게 전체적인 복지가 취약한 것이고 소득공제가 역진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그 소득세 개편은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우리나라 세율은 낮지 않아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요, OECD 딱 평균입니다. 최고 세율, 법정 세율은 똑같은데 왜 세수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느냐? 그게 3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전환시키는 우리나라 소득세 체제에서 아주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요번에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전 그래서 조금 점수를 줍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었거든요. 언론에도 계속 논쟁이 나와도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아마 어려워서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잘 전달됐다면 아마 논쟁이 그렇게 갔으면 좀 새로운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하나 더 말씀드리죠. 팩트하기 위해서. 왜 서민들한테 소득세를 더 매기냐? 기업 법인세를 더 때려야지. 이게 주 논리였어요. 부자 정세. 그러면 요번에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있는데 22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게 세금의 삼총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의 70%를 얘가 거둡니다. 나머지는 다 잔잔해요. 그러니까 세수 효과도 많지 않고요. 결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번 세법 개정안도 잔잔한 거 안 건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를 볼게요. 이번 법인세 개편은 요번에 연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총 5년간 10조 원 정도 거두는 세제 개편안인데요. 강한 세제 개편안은 아니에요. 연 2조 원 정도의 증세인데, YS, DJ, 노무현, MB 때까지 모든 세법 개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세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박근혜는 최초의 지난 20년 만에 증세 세법 개정안입니다. 뭐가 가장 증세가 됐느냐? 법인세가 가장 증세가 됐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효과는 한 2조 밖에 안 돼요. 부자들한테 더 때렸는데 중하이한테는 세금을 또 더 깎아주는 바람에 세수 효과는 2조 밖에 안 되고요. 제일 많은 게 법인세예요. 법인세가 4조 4천억 정도 더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보면 제일 증세를 많이 한 세목이 법인세예요. 누구한테 했느냐? 다 대기업한테 했대요. 주로 대기업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세금 특혜 감면들을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항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연구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라고 이제 큼지막한 게 2-3개 있는데 그런 건 건들지 못하고 한 2-3천억짜리씩 잔잔한 것들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계약은 아니고요. 아주 큰 놈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중간급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주로 대기업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세금 감면들을 요번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3개 세목 중에서 법인세 증세목이 제일 커요. 두 번째 증세목은 부가세입니다. 그것도 한 4조 원가량 돼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만 요번에 부가가치세에서 새로 더 범위를 확대한 건 대부분 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성형 관련된 거 그 전에 의료 비슷하게 취급해가지고 비과세했다고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사행산업 이런데 이번에 세금 부과했고요. 딱 하나 자영 음식점에 대해서 식자재비 비용 공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음식점들이 다 그거를 농산물이다 보니까 내가 전체 비용 중에서 식자재비가 몇 %라고 뭐 다 빼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 선용하셔가지고 다 그래요.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안 되겠다고 이번에 상한을 줬어요. 30%.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식자재 공제를 덜 받게 되니까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근데 작은 식당들이 좀 더 피해를 보게 돼요. 요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가 이제 좀 불편했던 거고요. 전체적인 부가세는 대부분 이제 아주 사행산업이나 고소득자들한테 쓰는 것들에 대해서 요번에 더 매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증세인데 넘버 2 증세는 부가가치세였어요. 아까 자영업자 식자재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소득세입니다. 2조 원짜리.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상위 계층들은 세금을 더 내고 하위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해서 팩트가 사라져버렸다고 그러는데 팩트는 뭐냐? 미약했어요.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3개의 세목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그래도 제일 증세목이 컸어요. 부가가치세,
아까 그거 항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고소득자 중심의 그 물품에다가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소득세 그렇게 했습니다. A 마이너스 줄 수 있죠. 무엇이 걸렸느냐? 두 가지가 걸렸어요. 아까 부가세에서 아까 그 식자재비 공제 상한을 줘버린 거. 그래서 진보정당에서 영세 자영자 주기.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주기. 왜 근로소득자 주기냐? 딱 터닝 포인트가 4천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근로소득세가 늘고 줄고. 그래서 4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연 16만 원, 월 13,000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7천만 원 이상자부터는 팍 늡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가상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씩 연 더 내게 돼요. 아까 그거 때문에. 그래서 7천만 원 이상자부터는 아주 가파른 부자 증세 효과가 나고 4천만 원 이하자부터는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감세 효과가 나고 문제가 되었던 게 딱 4천에서 7천 구간이에요. 4천에서 7천 구간에 계신 분들이 월 13,000원을 더 내게 됐는데 요게 이제 서민 증세 세금 폭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 서민 폭탄 그거 빼내서 그 다음에 영세 자영자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를 빼서 요번에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식자재 비용 물론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제 세법 개정할 때 그거를 중소자영업자한테는 조금 상한을 올려준다든지 좀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연봉 4천 이상 가면 13,000원 내는 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대기업 과세를 이것도 논란거리인데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개인입니다. 연봉 4천인 개인이 가구소득은 얼마일까요? 물론 가구 모형에 따라 다르죠. 약간 30대 중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 4천은 가구소득이 6, 7천입니다. 그 다음 호흡벌이인 경우일지라도 저희 가구소득 모형을 보면 이제 그 비근로소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연봉 4천이라도 최소한 물론 빚이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실제 가구소득으로 보면 5천에서 7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연봉 4천 넘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1,500만 명 중에서 23%예요. 4천만 원 이하자는 77%입니다. 왜 4천이 23만 원밖에 안 되지? 23%밖에 안 되지? 아까 그랬던 1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세 세법 개정안은 아까 그런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전체 1,500만 명 근로소득자 중에서 23%한테는 소득세를 더 내게 하고 77%의 근로소득세는 깎아주고 하지만 깎아주는 것보다는 더 내는 사람들을 훨씬 더 내게 해가지고 총 2조 원 정도의 증세 효과를 나게 하는 거였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소득세는 그래서 이 구간이 논란이 되고 법인세는 개선인데 충분치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괜찮았는데 아까 식자재 부분에서 좀 뒷골에 땡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세제 논쟁의 그 알맞은 경로라고 보는데 요거는 소득세 논란이 되는 그거 하나 세금 폭탄 이거 영세 자영자 죽이는 또 딱 거기다 프레임 매기니까 이번 세법 개정에 대한 객관적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게 됐죠. 그러면은 좀 질문을 한번 다르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때 법인세를 높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논리는 세금 폭탄 얘기하면서 세금을 올리면서 증세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또 하나의 그 본질적으로는 부자 감세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부자 감세 처리가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부자 감세가 좀 약간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요? 부자 감세 철회를 대처리가 되진 않았죠. 이제 부자 감세 처리라고 얘기할 때 핵심은 세율 인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시켜라. MB 때 법인 세율 지금 최고 세율이 22%인데 이걸 25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부자 감세 철회, 뭐 결국 부자 증세인데 법인세 증세인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율의 인상은 없었지만 결국 소득세, 법인세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요 지금 딱 OECD 평균입니다. 최고세율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소득세 마찬가지로 법인세는 감면제도 문제예요.
그래서 감면의 일부를 손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눈높이는 부족하죠. 부자 감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건 비판해야 돼요. 세율은 조정이 안 됐지만 이제 공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없애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법인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밝혀진 거네요. 부분적인 법인세 증세가 있었죠. 하지만 법인세 부자 감세 철회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하더라도 A-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자 감세가 안 됐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일단 세율 인상의 증세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 한계에서 그래서 그거 받고 네. 민주당이 자기 거 내세요. 부자감세 철회를. 그래갖고 두 개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복합목세 증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세금폭탄 얘기 나오니까 서둘러서 여성부터 훨씬 빨리 이제 국정원 이슈 있을 때는 촛불 집회 몇 달 해도 안 움직이더니 이제 폭탄 얘기 딱 나오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수정안을 내놨어요. 이 수정안이 일부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세금 유일한 수정은 아까 4천만 원 이상자부터 월 13,000원씩 더 내기로 돼 있었는데 5,500만 원까지는 고대화 변화 4천에서 5,500 구간에 세금 변화가 없게 만들었어요. 13,000원을 드러내줬고요. 월 5,500에서 7,000까지는 연 2 내지 3만 원 월 2,000원 정도만 더 증세되도록.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다시 그러면 논쟁이 됐던 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이 월 13,000원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사실상 백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자들만 실제로 증세가 되도록 했고 7천만 원 이상자라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7% 정도 해당돼요. 그래서 한 23% 정도한테 소득세 증세 효과가 나도록 하려다가 꼭 4천에서 7천까지 드러내면서 상위 7% 정도만 증세되는 걸로 해서 수정안이 계약된 건 아니라고 보죠. 좀 이렇게 토론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고민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증세 없는 복지국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거나 또는 사장님과 같은 이제 국책 사업을 줄이면서 또 나가는 부분을 줄이고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가지고 역시 세금을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서 세금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겠죠. 실제로 그런 증세가 없는 복지국가가 가능한가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이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청와대도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건 대단히 정부적 행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복지도 작진 않아요. 꽤 재정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상태에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기존 지출을 구조개혁하는 것. 상징적으로 토목을 들어오면서 복지에 쓰는 것. 두 번째는 지하경제 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덜 거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것. 혹은 이제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비과세 감면을 드러내는 것. 세율은 전동화 건드리지 않고 그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드러내는 걸 합쳐서 간접증세라고. 어차피 증세니까 그거는. 세 번째가 세율을 올리든지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증세입니다. 민주당은 지출개혁, 간접증세, 직접증세를 다 하겠다는 거고 보편복지 세력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박근혜는 지출개혁과 간접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다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직접증세까지 간다고. 근데 이거는 정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개혁을 통해서도 아까 동해 제7강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것처럼 토목지출만 들어 집어넣고 뭐만 다리만 하나 안 넣어도 될 것처럼 일단 국민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 거두자 하게 되면 안 되죠. 박근혜 쪽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출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세금 깎아주는 걸 드러내는 굉장히 국민적 눈높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걸 저는 저쪽에 박근혜 쪽은 재정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왜 안 나오느냐? 우리나라 재정 사이즈는 굉장히 애초에 작아요. 우리의 재정 사이즈는 GDP 30%입니다. 서구 복지국가는 GDP 50%입니다. 일단 총량이 작다 보니까 드러낼 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에 드러낸 다음에 이른바 토목 혹은 경제 지원성 지출이잖아요.
옛날에 예산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22조가 마련된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래서 큰 재정 사업은 이제 좀 종료된 편이고 오히려 불가피한 신규 토목 사업도 생기고요. 뭐 기후변화 이렇게 되거나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큰 재정 사업을, 큰 토목 사업을, SOC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들이 재정 사업으로 저기서는 잘 안 합니다. 다 민자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웬만한 도로, 철도, 학교 시설 개축, 군인 막사, 하수관거, 동네 지방 의료원 다 민자예요. 왜냐면 제가 지자체장이나 대통령님은 그러시 않죠. 그냥 민자로 하지 왜 그걸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옛날에 재정 갖고 토목을 SOC를 했는데 이제는 SOC 방식 민자로 가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세게 재정 갖고 토목 사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꽤 토목이 지금 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머리를 뒤집어 해도 새로운 토목 사업을 마련하기 어렵고 혹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돈 쓸 게 부족한데 그거에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지출 개혁에서 돈이 많이 나올 수 없다고 제가 보는 게 애초에 사이즈가 적고 그 다음에 주 타켓이 SOC 이쪽인데 그게 대부분 이제 민자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재정 개혁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가 많지 않고 저희 진보전쟁에서는 국방비 절반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아예 군조직을 확실하게 쓰려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첨단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대북 억제력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레벨 3를 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벨 2는 무용지밀 때 또 레벨 3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학적 군수산업에 따라가는 것이지 뭐 북한의 이렇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여러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에서 국방에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다고 해요. 그건 뭐냐? 재정 지출 쪽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일단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제7광부의 석유를 팔기 위해서는 시추선을 만들어야 되고 시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해저 원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지하경제에 있는 두더지는 하면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요한다.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세원 그래서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시간이 요하고 재원 분노가 불평등하다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눈으로 보이는 게 비과세 감면이에요. 비과세 감면은 두 가지. 소득세에서 감면, 아까 법인세에서 감면. 요번 세법 개정안도 다 감면이에요. 법인세 감면, 몇 개 없애는 거. 소득세 감면, 줄이는 거. 부가세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영역을 요번에 적용한 거. 다 공제 감면제도 손본 거예요. 그리고 구체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박근혜가 볼 수 있는 건 요 정도 영역입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증세라고 볼 수도 있나요? 간접 증세죠. 간접 증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간접 증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가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장 무엇에 돈이 나오긴 어렵고 비과세 감면만 구체적으로 이제 액면 계산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게 연 2조 원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세금 개편 방안이 이제 꽤 괜찮은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일종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135조가 필요한데 50조를 세제 개편을 조세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조세 개혁이라면 아까 지하경제 양성, 간접 증세와 직접 증세를 다 포함하는 건데 직접 증세는 안 하겠다 그랬고, 그럼 결국은 간접 증세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요 선언밖에 없어요.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더 획득하는데 그 나라별 조약을 맺어가지고 하겠다. 한국영수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드러낸 거죠. 이번에 임기 중에 50조 원을 이쪽에서 세입에서 조세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10조 마련하는 방안이에요. 연 2조, 임기 중 10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내년 내후년도에 뭘 낼 여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기 초에 정권 초기에 좀 강력한
세제 개편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요번 안 갖고는 박근혜의 세입 개편안도 아까 80조가 지출개혁인데 더 턱이 없고요. 그러나 세입 개혁안도 박근혜 로드맵에 따른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이 미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조금 거슬러 가보면 제가 이제 환경운동 해왔기 때문에 MB 때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잘 알고 있는데 100kg 이상 늘어났잖아요. MB 정부 때.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복지국가를 위한 계획 세워왔던 부분들이 결과로는 증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로 박근혜 정부 말되면 또다시 부채가 수십조 내지 100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를 해야겠네요. 결과로는. 지금 박근혜 세법 개정안으로 가면 부채를 늘어날 수밖에 이미 박근혜 정부는 기다 하겠다고 해놓고 이미 추경해가지고 몇 조는 했죠. 지금 현재 46조 상반기에 이미 46조 재정수지 적자가 났는데 하반기에 조금 그게 기술적 요인으로 완화가 되도록 한 23, 4조 정도 적잖아요. 부채 발행하지요. 서울 2천억 지방채 발행했지요. 근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면 결국은 요번에 무상보육 비율을 변화시켜서 중앙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고목은 결국 국채 몫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지금도 지금 20조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가 나고 올해 이미 국채 더 발행했었고 국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세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편복지 세력처럼 어리석게 처음부터 증세를 앞세우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겠습니까? 복지를 축소하겠습니까? 물어보죠.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최고고 그래서 이번에 세금폭탄론이 패착이죠. 그런 질문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수론에서 다 거봐라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에 가는 여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되게 취약하다. 결국은 복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 축소는 곤란해 하면 뭐예요? 그러면 다시 국민들과 증세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권력의 메리트예요. 이게 전체 섹터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그라운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편복지 세력들은 조금 이제 너무 세금을 앞세우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나가보다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또는 이 여권이 이렇게 야권보다 훨씬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 흐름을 갈 수 있게끔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요. 잠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더듬어서 2012년 12월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심지어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야권 후보가 하겠다는 다 따라했잖아요. 다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 의제를 많이 내놨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야권 후보 공약의 물타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약상으로는 대단히 진보적인 공약이 나왔는데 당선 후에 보면 이 공약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실제 현재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위원회부터 이미 준비했던 두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 양산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은 증세로 가는데 증세가 클수록 행정부 입장은 부담되지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야 될 텐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차피 증세로 가겠는데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약 승인만 잡고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 아시는 것처럼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주겠다다가 이제 차등 지급으로 바뀌고 있고 4대 중증 질환도 이제 상태 핵심 비급여 부분은 빠져버리고 많이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저임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액 지원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MB가 하는 수준인 반액 지원으로 되돌아 가버렸고 공공임대주택 사라졌고요. 지금 어디 가버렸고 그냥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실제로 굳이 구현됐다면 무상보육이에요. 그 무상보육은 꼭 박근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올해부터 양육수당까지 됐잖아요. 전 계층이 저희 애가 지금 6살, 2살인데 최대 수혜자죠.
그래서 무상보육 22만원, 둘째는 집에서 키우는 양육수당 15만원 해가지고 37만원을 받고 있는데, 무상보육만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상보육은 실제로 MB 때부터, MB 정 때부터 구현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현되고 있지 않은 건 뭐냐?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초에 기초노령연금은 사실상 올 7월부터 도입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선되면 2013년에 법을 만들어서 즉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대략 7월 정도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2014년 7월 내년도로 1년 미뤄졌죠. 근데 지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민주당이 고민이 될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면, 합의를 안 해주면 또 내년으로 법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 방식으로 그냥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완전히 꽃놀이패예요. 왜?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수록 현행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4대 중증질환 갖고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결 안 되면 또 지금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고 논란 가중수를 축소하고 가능한 공약의 이행 시작 시점을 뒤로 늦추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의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약 실현은. 아니, 그러니까 그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 이행은 되게 심각해요. 무상보육 하나 정도가 돋보이는 거지만 그게 박근혜 작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떠넘겨서 문제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고요. 넘버 2가 실질적으로 한다면 4대 중증질환이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꽤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증가분도 꽤 많고 박근혜도 4대 중증을 다른 중증질환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좀 큰 건데 거기 무상보육은 크지 않아요. 근데 두 핵심 그리고 저소득자 저임 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도 더 큰 겁니다. 근데 큰 거 세 개 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하나 완전 체결되고 두 개는 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이게 속이 터지고 환장할 지경인데 핵심 공약들 지금 정체되고 있고 논란 속에 있고 그래서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한쪽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증세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저는 빠르면 이제 오늘 정기국회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은 증세 논쟁으로 가는 거고 저쪽은 부가가치세를 들고 나올 거고요. 보편복지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정치는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믿고 투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속은 거네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별도로 좀 걷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 개편을 한다면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렇게 뭐 박근혜 정부든 민주당이 이걸 떠나서 현 시점에서 좀 가장 바람직한 한국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겁니다. 질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증세 국면으로 간다. 왜냐하면 지출개혁이나 지하경제 양성화의 견적이 부분적으로 수면 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저 밑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기 때문에 증세 쪽으로 논점이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저쪽도 계속 그걸 가지고 연막 전술을 풀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1년 반 지났는데 계속 지하경제 양성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계속 기도만 하면 이제 정권의 무능으로 가기 때문에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무리 복지 공약을 축소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럼 증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문서를 2개 냈어요. 반년도 세법 개정안하고 5년짜리 중기 조세 정책 방안. 거기에 보면 소비세 인상이 명시되어 있고 저는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조세연구원에서 이미 이걸 가지고 공청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바람을 잡아놔가지고 요번에 빠졌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부가세 인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편복지 세력은 어떻게 맞짱을 떠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부자 감세 철회 혹은 부자 증세인데 저는 이 슬로건 갖고는 이게 진짜 강력하게 저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부자 증세 요구를 복지 증세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시기에 이제 비슷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일단 부자 증세는요. 이것도 도깨비 방망이.
저쪽이 지하경제 양성하라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면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쪽도 부자 증세를 도깨비 방망이가 의미를 갖는 건 검증되지 않는 선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부자 증세 혹은 부자 관세 철회도요 굉장히 리스키해요. 위험해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 마지막 홍보물을 보니까 그때 대선 토론에서도 그랬고 저희 집에 온 홍보물도 보니까 부자 감세 100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진짜 공문장에 들어가서 검증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부자 감세 임기 5년 동안 100조 아니걸요.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왔던 건 대략 90조예요. 기획재정부 발표도 그렇고 국회 예산 정책적 추계도 약 90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100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0조인데 100조라고 상징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90조가 뭐냐 하면 MB가 2008년도에 대대적인 감세안을 국회에서 강행해서 통과시켰는데 2009년부터 모든 게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랫계층 중소기업 감세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년에 대기업 감세까지 쭉 이렇게 한 2, 3년 로드맵이었어요. 근데 부자 감세가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계속 태클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기업 감세가 한번 태클이 걸리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원래 2008년 국회를 통과한 MB 부자 감세 안에서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0으로 낮아졌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홀딩 돼가지고 지금 22까지만 낮아졌습니다. 애초에 소득세 최고 구간이 35였는데 33으로 낮아졌어야 돼요. 근데 35로 33으로 낮아지지 않고 홀딩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최고 구간이 35에서 38로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8년도 법안은 통과된 법안은 다 소득세 부자 감세, 대기업 부자 감세였는데 실제 MB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중간중간에 태클이 걸리면서 법인세 부자 감세는 중간에서 멈추었고요.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MB, DJ 가장 강력 부자 소득세 최고 구간을 가장 많이 인하시켜준 사람은 DJ예요. 따지면요, MB가 100에 부자 감세를 했으면 DJ는 한 70 정도 했고요. 오면은 한 50 정도 했어요. 다 부자 감세했습니다. 소득세로만 따지면 소득세에서 가장 부자 감세해준 건 DJ예요. 최고 구간에 무려 4%포인트를 낮췄어요. 그 다음에 노면은 1% 낮춰줬습니다. 1인가 2인가. 그리고 DJ는 오히려 3% 올렸어요. 2% 내리려다가 3% 올렸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2008년도 로드맵이 그래서 그렇지 이후에 MB 임기를 따지면 소득세에서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에서 원상 회복시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자들 지금보다 감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구간, 1, 2 구간들이 이제 저희 소득세 인하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증세를 해야 됩니다. 소득세에서의 MB 감세 처리를 MB 세법 개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해야 MB의 소득세 세법 개정안이 원상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부자 감세 철회는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아까 얘기처럼 중간 정도만 실현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후 진행된 것까지 다 합치면 실제 총 부자 감세액은 MB 동안 64조예요. 여기에 일부 약간의 이제 수치 오류가 있어요. 검증은 조금 필요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기재부 발표이기 때문에 국회 제출한 거고 문재인 후보도 다 이걸로 선관위에다가 답변서 다 냈습니다. MB의 임기 중에 총 감세액이 64조고요. 여기에는 중소기업 감세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계층 소득세 감세분도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연봉 5,500 이하자들 거 빼고 여기는 서민이라고 치고 중소기업 거 빼. 그럼 연봉 5,500 이하 소득에서 연봉 5,500.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만 해당된 건 MB 동안의 총 감세액은 31조입니다. 따라서 MB 기간에 이루어졌던 부자 감세 총액은 31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는 거. 하여튼 이거와 무관하게 부자 증세를 얘기한다면 소득세 최고 구간을 올리고 법인세 최고 구간을 올리는 여기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 증세 요구 핵심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올려라. 하여튼 지금 38인데 소득세
42로 올려라 이 얘기예요. 지금 법인세 20인데 25로 올려라. 여기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좀 골치 아픈 게 있냐면 이미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세율은 OECD 평균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득세 최고구간이 38인데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3.82. 그래서 우리 납세자가 내는 소득세 총 세율은 최고세율은 38 플러스 3.8을 하니까 41.8이 돼요. OECD 평균은 지금 42.5입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22% 대기업한테 22%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도 또 10%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그 대기업이 내는 실질 총 법정소득세율은 24.2가 되는데 OECD 평균은 25.5예요. 그래서 법정 최고세율이 우리가 그게 낮진 않습니다. 거의 에버리지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최고 구간을 지금 38을 42로 21을 24로 올리게 되면 또 거기에 10% 지방소득세가 붙어가지고 다 OECD 평균 이제 오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소득세는 싸움이 가능해요. 소득세는 뭐 국내 세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인세는 글로벌 텍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당론 싸움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OECD 평균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작동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편복지 세력에는 복지금액은 MB 박근혜 한 180% 정도 규모예요. 저희 더 커요. 박근혜보다 우리 보편복지 공약은 그러니까 증세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게 더 큰데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수도 우리 보편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 충당하기만큼 부족하고 지금 현재 부자들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영역에서 돌파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부자 증세하면 다 보편복지 재원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까보니 뭐 MB 부자 감세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법인세 수익이 좀 만만치 않고 이거 부자 증세하기 어렵네? 부자 증세해도 보편복지가 안 되는 거네? 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자 증세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깨비 한망처럼 우리 모든 보편복지 세력의 강력한 믿음이잖아요. 그건 좀 대한민국 해결될 것 같지만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 담론 싸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포지션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잘못은 왜 중간계층이 13,000원씩 더 내는 것만 강조하니까 다 싫어하지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세금과 복지를 이제는 보편복지 세력은 보수는 세금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싫어하죠. 근데 보편복지 세력은 세금과 복지를 같이 결합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 둘을 결합시켜서 따져봐가지고 결국은 내가 얼마를 내지만 복지가 더 큰 사람은 그 세금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내가 수용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그 소득세제를 수용한다는 건 소득세가 나한테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고 쟤한테 세금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세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걸 수용해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도 그 세제가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런 그 증세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 소득세적 개편을 그렇게 하라는 세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복지와 같이 결합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세금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복지 정당 맞냐? 거기다 13,000원을 폭탄을 한 것에 대한 약간 과장도 있었기 때문에 뭐 과장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세금만 얘기하는 게 보편복지 정당 맞냐라는 생각이 들으면 제가 13,000원 과장보다 더 조금 비판스럽게 보는 건 세금과 복지를 결합시키는 사고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복지는 복지를 강조하고 세금만 강조한다. 영원히 세금의 장벽을 이름의 민주당은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 2012년에 과오가 반복됩니다. 2017년에. 왜? 박근혜와 똑같이 문재인 후보도 재정 방안이 없는 강한 보편복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 공약 갖고 세게 못 붙었죠. 2017년 가면 복지 공약 후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편복지 세력이. 그럼 여전히 또 재원 방안이 없는 그 공약 가지고 2017년에 복지 의제 갖고 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러려면 이제는 그
이 증세 장벽을 어떻게 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세금과 복지를 결합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 내 세금이. 그래서 목적 재원을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세를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올리고 법인세율을 최고 구간을 올리는 부자 증세 방식보다는 목적 재원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 4개 직접세에다가 무조건 5분의 1씩 더 내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설계해서 지난 8월 8일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날 맞춰서 국회에다가 저희가 청원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연 20조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연 20조 원은 복지특별회계로 가가지고 정해지죠. 기초노령연금으로 가고 무상보육으로 가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이건 무조건 복지에만 나는 세금으로 확실히 주는 겁니다. 지금 지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과 복지를 결합시킨 방식으로 증세 정치를 하자. 혹은 증세 활동을 하자. 이게 부자 증세가 아니고 복지 증세로 가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거예요. 최고 구간 세율만 얘기했을 때 여러 부메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계층들이 이거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당신들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내라. 왜? 나도 내니까. 그래서 중간계층들도 과세 대상 아니고 지불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복지세는 지금 자기가 내는 3가지 직접세에다가 무조건 5분의 1씩 더 내기 때문에 제가 월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월 300만 원, 월 3만 원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5분의 1, 6천 원을 사회복지세로 냅니다. 그래서 저는 3만 원 소득세를 내고 6천 원을 사회복지세로 내게 돼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은 2만 6천 원을 더 내게 됩니다.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한 30만 원 더 내게 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내게 되는 누진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박근혜 세법 개정, 소득세 세법 개정 아니에요. 중간계층 이상자부터 과세 대상으로 집어넣더라도 그 대상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을 하게 되면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진도가 가파르게 갑니다. 2,000원, 6,000원, 만원, 5만원, 25만원, 300, 1000으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계층들이 5,000원에서 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봉 5,000까지 3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2만원 더 부담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2만원 더 부담하면 돌아오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자. 그래서 이들이 이른바 이게 제가 이제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 이른바 복지 민심이 6,000원, 만원, 2만원씩 더 낼 때 비로소 그 가파른 누진 구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같은 소득세 개편, 같은 법인세 개편, 사회복지세에 엄청난 압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증세에서 부자들의 호주머니,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털 것인가 못 털었잖아요,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암만 해보고 토론회를 암만 해도 뭐예요? 끄덕도 안 해요. 시끄러우면 한번 해외에 갔다 오고. 실제 압박은 뭐냐? 그들이 나타낸 압박은 다 같이 올리자는 거예요. 그 다 같이 올릴 때 중간계층한테, 중간계층을 상대로 한 조세 정치가 대단히 관건인데, 지난번처럼 민주당처럼 하면 진다는 거죠. 세금만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복지와 결합한 방식으로 2가지의 복지 증세는 사회복지세 목적 재원을 해가지고 복지 증세를 가자. 또 하나는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이 누진적으로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3분의 1의 근로소득자는 빼고 소득세를 안 내니까 사회복지세를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종부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는 다 개인 부자 증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소득세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데 그거 정도 내면서 가자는 거고. 이게 지금 성공할 것이냐, 저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2017년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박근혜가 얘기한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정당이 얘기한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가 내가 만든 복지국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도 조금 잘난 척하면 약간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게 당사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증세 문제. 내가 신뢰하지 않는 정당, 내가 신뢰하지 않는 정부가 증세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반발하죠. 하지만 이 증세의 장벽을 풀지 못하는 복지 세력은 정치적으로 저는 성공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운동의 한 영역이 미션이 떨어졌다 지금. 증세 정치를 누가 펴야 되느냐? 복지 시민들, 시민사회에서 펴야 돼요. 여기서 물꼬를 터야
그리고 뭐 여론조사 보면 복지가 돌아온다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속에서 쭉 바람을 일으켜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금 갖고 우리 안에 논쟁을 벌일 때 세금 폭탄 얘기도 나오고 아까 세금에 대한 진정한 교육도 팩트 확인도 되고 그럴 때 저는 비로소 정치권에 있는 정당들도 증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도적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특히 정당보다도 정당은 뭐 2라운드에 와도 줘요. 2015년에 와도 줘요. 저는 시민사회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꿈꾸는 나라가 형제소식 같은데 이런 데서 진짜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복지 증세 운동을 펼치는데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 약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답을 조금 짧게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연관된 질문인데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잖아요. 지금은 증세 복지에 동의하지만 증세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저부터 세금 더 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내가 세금을 내면 나에게 더 아까 10을 내면 20이 돌아온다 생각하면 당연히 동의할 거예요. 근데 내가 10을 내면 뭐 그중에 대부분은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나의 소득을 도둑맞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초기에 조세제도보다 착취에서 시작됐는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세금제도는 착취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세금을 냈더니 나에게 더 많이 돌아오는구나라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면 이걸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보실 분들한테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어라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걸 좀. 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이죠. 저는 보편복지 세력이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 특히 이제 보편복지 세력이나 비주류 야권들은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난 너무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접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가거나 진보정당 가거나 시민단체가 가면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복지도 돌아오지 않는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밑바닥은 바뀌고 있어요. 제가 37만원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9만원씩, 10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다 기초노동연금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우리가 한 거잖아요? 왜 우리의 성과를 부정하냐는 거죠. 물론 정권은 박근혜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요? 그럼 계속 그래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가 늘지 않을 거래요. 천만의 말씀. 공약에서 축소해서 그렇지 지금보다 복지가 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민주당을 만나면 시민단체를 만나면 진보정당을 만나면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고 복지를 안 늘고 막 하고 있대요. 맞아 그럴 거다 하는데 보니까 공약만큼은 아니지만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이 넓어지고요. 다 20만원은 아니지만 20만원, 18만원, 16만원 기초연금이 올라가고요. 양육수당이 진행되고요. 봐요. 보편복지 세력들은 복지가 안 는데요. 근데 복지가 늘어요. 그건 결국 박근혜가 해준 거지요. 그리고 이미 지난 2, 3년 동안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 체험의 의미 있는 변화,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우리가 주목하자. 그래야 아까 13,000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13,000원 더 내시는데 지금 2,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가 있으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교육 한대입니다. 그거 사실 우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중증질환 중심으로의 보장통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0원 내야 됩니다. 내가 13,000원 더 내면 저 놈은 250만 원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재정이 커져가지고 이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똑같이 우리 큰 고기를 낚으려면 이따만 비싼 살아있는 새우를 써야 되잖아요. 비싼 걸 다 쓰잖아요. 아니 지렛대예요. 그리고 장비값입니다. 장비값.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에 미끼도 안 쓴다고 장비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불신 때문이긴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불신 때문도 있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지금 복지 확대에 대해서 이거를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지 모르지만 되보면요. 그래도 대한민국 좀 많이 달라졌다. 어르신들 이런 별일이 다 있는데 살다가 10만 원씩 받는
우리 엄마들 그러세요. 야, 무상고유 괜찮습니까? 복지체험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체험이 없다 그러면 복지체험은 내가 그래요. 어디까지 체험하면 복지체험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양적 지표로는 가능하기 어렵잖아요. 질적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복지체험에 의미 있는 질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복지체험에 의미 있는 질적 전환의 검증 지표가 뭐냐? 그냥 복지에 대한 태도 인식입니다. 옛날에 복지는 부끄러운 거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실패해봐. 진표니까. 지금은 애 있으면 엄마가 나서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폐기도 상실하고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어르신들 달라고 그러고 아픈 사람 건강을 망친 자기 책임도 망각하고 사회가 국가가 병원비 책임이라고 복지에 대한 권리인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게 복지에 대한 인식에 질적 전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 스스로 폄하하냐. 우리 성과로 받아안고 이거를 세금과 결합시켜서 가야지만이 어마어마한 복지 공약을 내는 게 우리 보편복지 세력인데 그럼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지 꼭 보수올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렇군요. 여기 중요한 점은 밑바닥이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 복지를 정하는 쪽에서 오히려 시간이 둔하거나 우리 성과를 잘 이렇게 못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네요.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대 개편안과 더불어서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여기에서 소득세와 부가세를 올리고 법인세와 재산세를 낮춘다라는 것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숨은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소득세를 더 내게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부막에 물받은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소득세 개편 방향은 조금 논란이 되고요. 소득세 하니까 근로자들이 내는 거 해가지고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동일한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아까 공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아까 해법 개정안이 있었던 그런 방식의 소득세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로소득자가 다 동일한 계층이 아니다. 하고 상박적으로 올리면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 법인세하고 이제 자산세를 낮추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죠.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에 지금 좀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고요. 자산세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소비세는 이제 결국 서비스를 올려야 되니까 이제 올리겠다는 게 지금 중장기 조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자산세,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거꾸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세는 더 강한. 그러니까 공제제도는 건드리는데 공제제도까지 하지 말고 세율도 다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희 방식은 소득세 세율을 건드리고 법인세 세율을 건드리고 각 세목별로 하지 말고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하나로 해가지고 그게 그냥 전체 직접세를 다 포괄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쪽에서 부가치세 얘기할 때 우리는 소득세, 증세세, 법인세 이렇게 하지 말고 저쪽에서 부가세 원포인트를 하듯이 우리도 사회복지세 원포인트를 다이다이로 붙자. 이제 복지국가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게 증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산 과정에 왜곡이 있는데 이런 건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분배만 추종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유럽의 복지 국가가 가졌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 또 특히 경제적 이 배경이 대한민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제 특히 북유럽의 부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런 현재 복지 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비판을 하나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제 복지 관련된 담론인데 노동시장 일자리 개혁 없이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의 형평 정의 없이 2차 시장인 복지는 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즉 뭐냐면 노동시장의 문제와 재분배인 복지 영역을 또 선후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자리 개혁이 중요하죠. 따라서 일자리 개혁,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1차 노동시장에 제대로 된 분배 없이 복지만으로 사회 정의는 구현되지 않죠.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나가버리면 노동시장 개혁 없이 복지는 허구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게 되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서로 상호 보적적인 선후의 관계도 아니고요. 노동시장의 개혁도 필요하고 복지 개혁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상호 보적적인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있을 때 노동권도 더 발휘됩니다. 내가 파업을 해도 최소한의 먹고 살 때 있을, 최소한 안전판이 됐을 때 파업권을 행사하지요. 내가 파업권을 행사했을 때 그 불이익이 당할 때 내가 완전히 벼락을 내보낸다 하게 되면 헌법에 부여된 그 파업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아주 소수의 사람 빼고는. 그래서 지금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노동권이 구현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저쪽도 이제 뭐 양보를 할 테니까 노동권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안전망, 복지는 되게 중요해요. 사회임금은. 사회임금이 약한 곳에서의 노동권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보적적으로 보면 논란거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복지 열심히 하자 그러고 우리는 또 복지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 노동시장에서부터 풀어주세요. 복지 갖고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복지 쪽이 노동 쪽으로 뭐라고 그러진 않은데 꼭 노동 쪽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복지 운동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노동자들 좀 나서야 되는데 좀 못 나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에 노동 없는 복지는 뭐 이러다 이렇게 뭐 일종의 태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복지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수레의 두 바퀴다.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점은 한국의 복지국가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은 복지국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지국가는 정치의 문제고 복지동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이런 정치 영역에서의 복지동맹을 구축했을 때 권력을 내부해서 복지 정치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복지 주체 부대론, 복지동맹 불가능론. 그게 뭐냐면 이제 서구 복지국가 예를 들면 진보정당하고 노동운동이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노동운동이 이러하고 진보정당이 이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복지동맹 기본 축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한참 걸릴 것이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구적 복지국가 복지동맹론이 있고요. 한국적 복지국가 동맹론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서구적 복지국가 동맹론은 이게 말은 어려워서 잘 대중화시키는 어려운데 우리 교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 문영님 경성권력자원 복지동맹론 경성권력자원은 제도화된 그 대중조직 권력입니다. 멤버십이 있고요. 회비가 있고요. 조직 방침이 있고요. 아주 대중적이고요. 동원이 가능하고요. 가치 입장은 통일하고요. 노동운동하고 노동조합하고 정당이죠. 물론 이게 가장 강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런 강력한 경성 권력의 대중조직 자원이 없을 때 불가능할 것이냐?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의 권력 자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걸 연성 권력 자원.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자원이 아니어도 좋다. 이 핵심이 뭐냐면 의제 네트워크입니다. 2008년에 먹거리 의제 네트워크, 2010년에 급식 네트워크, 2011년에 날라리 희망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작업들은 물론 조직 동원력은 있지만 지금 의제별 네트워크의 조직 동원력이 있어요. 끼리끼리 번개 쳐가지고 같이 타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 문제는 있지만 타요. 그 다음에 이른바 정세 분석과 행동 강령이 꼭 연속 경성 권력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어떤 다수의 대중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성 권력장이 있는 거예요. 방침이 정해지고 모이자. 그 다음에 성격등을 하는 거죠. 적과 우리를 구분하고 이렇게 요구안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옛날에는 정보소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직 멤버야만이 뉴스페이퍼를 보고 방침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성 권력 자원이 생산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성 권력 자원이 SNS를 통해서 뭘 통해서 지네들끼리 의제 세팅하고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정세를 파악하고 요구안을 만들어내는 정보소통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정보사의 조건에서. 또 하나는
대단히 응집적인 사회 경제적 의제들을 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주목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촛불에서나 급식이나 아까 세복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의제 네트워크에 한계는 있어요. 연성골력자원 아까 지속 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경성 권력자원이 지속 가능성은 있는데 경성 권력자원이 계속 겨울잠을 자고 있는 한겨울에도 계속 다 모든 게 다 한겨울에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 아직까지 복지효과가 크진 않는데 이른바 선도적으로 그 물꼬를 틀고 겨울잠을 자는 큰 공을 깨우는 그 힘은 충분히 경성 권력자원이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이미 검증됐습니다. MB 시대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MB가 스스로 자기 노선을 포기한. 쇠고기 수입 안 하겠다 그랬죠. 무상급식 도입됐죠. 희망버스 김수지도는 안전하게 내려왔죠. 크게 보면 사회정책에서 MB가 지거나 포기한 거예요. 그거 경성 권력자원이 만든 거 아닙니다. 연성 권력자원이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중적 도패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성 권력자원의 한 축과 경성 권력자원이 같이 어떻게 이 둘을 결합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의 복지 동맹 형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성 권력자원은 시작하지만 그 빈 부분을 연성 권력자원이 가속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증세도 마찬가지. 증세는 지금 정당이 풀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풀지 못해요. 조직원들한테 설명을 못합니다. 집행부가 불시임 당하죠. 연성 권력자원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그러면서 이런 연성 권력자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주목한다면 한국적 복지 동맹 형성, 주체 형성 능력이 좀 가능합니다.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준비하신 질문이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좀 경과돼서 이번 좀 현실로 돌아가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 번 놓고 있습니다만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국정감사도 있고 할 텐데 이 기간에 이 세대 개편 관련해서 어쨌든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결과는 정부가 내놨다 하더라도 국회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쟁점이 뭐가 될지 여기 또 그리고 복지국가를 바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국회를 대응해야 될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주제의 거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박근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 공제제도 개편입니다. 감면제도 개편. 그거 가지고 싸움이 있죠. 소득세는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계층 4천에서 7천원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해피하죠. 자신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넘어갈 것 같고 법인세가 박근혜 세법 개정안이 법인세 일부를 세금 특혜를 일부 드러냈지만 큰 것들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큰 거 드러내라. 그게 두 가지예요. R&D 세액 공제 드러내라. 고용창투 투자 세액 공제. 여기 하나가 2조 7천억, 하나가 1조 7천억짜리예요. 합해서 4조 넘는 건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한테 가는 거 있습니다. 중소기업 빼면 두 개 합치면 3조 원 정도 규모짜리라면 큰 게 아니고 두 항목 합치면 야권에서는 이걸 집중 제기할 겁니다. 이건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근거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대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냐. 그래서 공제 감면을 주제로 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야권이 공세적으로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논쟁도 아마 여기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세율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을 얘기하겠지만 새누리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실제 논의는 진행이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예 언급도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낸 세율복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세율 인하를 야권이 얘기하겠지만 공제 감면 축소 이거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고 법인세에서 아까 그 두 개 항목만 가지고 논점을 만들어도 꽤 저는 괜찮은 성과라고 봐요. 그리고 세율 문제는 저쪽도 세율을 건드릴 때 밀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직접 증세를 갖고 나오는 데 비해서 논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 정도 되면 증세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증세는 실질적인 증세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야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전략이 되겠네요. 아니, 이제는 부자 감세 철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꾸 부자 증세 아니고 부자 감세 철회라는데 박근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세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세하듯이 이게 우리 국민들 다 합니다. 옛날에 증세를 부령이 다 넘어가듯이 몰래 하라 그러는데 말씀드렸죠. 경선 권력자보다 연선 권력자한테 훨씬 더 다 파악해버리고 부령이가 2mm 올라갔다는 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부령이 넘어가는 방식의 증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증세 프레임을 피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증세 얘기하고 소득세 어떻게, 법인세 어떻게. 나경이처럼 뭐 소득세, 법인세, 뭐 종부세 이런 거예요. 부자 증세를 내겠죠. 내야죠. 뭐 이 강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안 들을 테니까 다른 야권 의원들이 다 안 들을 테니까 아마 우리 오건호 박사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았으니까 몇 분 아마 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추가로 좀 저희 응답을 하고 또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서 발언을 좀 못한 게 아마 있을 듯 하니까 또 마무리 발언도 좀 듣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좀 시간을 제 상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공부 많이 됐죠? 예. 아, 그러세요? 마이크를 저희끼리 녹음이 안 좋고. 죄송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나왔을 때 많은 왜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나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희 의원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 성명서도 내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작년에요. 저 오건호 박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공고를 털어라. 그거 보면서 이분을 한번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복지 증세로 전환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부자 증세로 가기로 나아진다를. 근데 금고를 털어라 거기서 보면 이제 나라에서 복지 증세했다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 많은 회계 장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복지 증세로 전환해라 이 아젠다로 봤을 때 그 이유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사실은 혹시 예상하는 거는 이제 조금 됐을 때 네, 회계 구조가 아니 그러니까 복지 증세로 뭐 야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장난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 증세를 했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저희가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세법만 청원안을 제출했는데 20조를 거두어요. 그럼 이제 복지특별회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조 원이 들어가죠. 그럼 20조 원의 용처를 정해놓는 거죠. 아직 그 재원 배분이 안 됐는데 주로 이제 결국 사회서비스 수당 쪽에 사회보험은 자기 재원이 있는 거고 공공부조는 일반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보육 뭐 필요하면 일부 요양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지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니까 일반 회계를 저쪽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칭처럼 똑같은 거 여기서 예를 들면 복지특별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에 8할, 6할을 될 때 6대4로 일반 회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재원 배분에 그 매칭 룰만 정해놓으면 저쪽에서 정부 장난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복지특별회계를 설계를 하면 됩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의견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반박하고 싶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딴소리 하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김대경 씨 혹시 뭐 아니 아는 게 없어서 궁금했으니까 이제 좀 복습고 확인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근데 정현 대표님 혹시 뭐 예, 저는 이제 오건호 박사님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전에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됐고 설득력 있게 대중 시민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복지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뭐 서비스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 현금 그 수당이 되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너무 이제 일부에만 지급이 되던 거가 이제 정말 보편적으로 되니까 그런 경험들은 이제 확실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시민사회나 여권이나 다 복지는 보수당이 할 수 없다,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좀 이렇게 인식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또 진전도 이루어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되게 이제 좀 수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복지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제 여권이나 하여간 보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너무 좀 의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복지를 이야기할 때 좀 그런 그 논리 구조를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복지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쨌든 이것도 증세인데요. 증세를 할 때 조세 형평성이 안 되면 이제 이 증세를 많이 수용성이 없지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이제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뭐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넘긴다거나 또 뭐 대기업에 대해서 뭐 지금 몇 가지 조치한 거, 그런 게 좀 기본적이지만 많이 뭐 세율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이요, 부담의 형평성이 좀 개선되는 거가 된다면 사회복지세를 이렇게 설득하기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일 고민이 형평성 문제인데, 왜냐면 국민들 형평성은 제일 앞세우고 중요하죠. 실제 형평성 문제는 풀기가 어렵단 말이죠. 정부도 풀기 어렵고, 어디까지 되면 형평성이 갖춰진 거냐. 보수언론은 끊임없이 조세 형평성에 반대하는 사례들이 계속 하고, 또 정의적으로 또 국제적인 그 감독들이 발표를 해요. 계속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형평성이고, 또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주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정부가 아닌 한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또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뭘 조치를 하더라도 또 국민들은 잘 믿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형평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또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평성이 여기에 나가.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진도가 선형평성, 후증세. 시민사회에서도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선형평성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계속은 거기서 설정한 후증세로 가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면 재원은 계속 마련되지 않고 복지 문제가 계속 낙후 상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형평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당사자가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세금을 내는 우리끼리 이렇게 뭐 상징적이라도 형평성 운동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약간 평가를 해가지고 뭐 형평성 지수를 낸다든지 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형평성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고민인데, 이게 약간 어려워요. 형평성 프레임이.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강조할수록 또 재정 확충 운동은 이게 여기에 분명하고는 어려워요. 오히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야기하는 구조가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증세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오히려 더 확산하고 강조하면서 이제 함께 가야 할 동시 병행론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선형평 후 증세의 방향이 강하죠. 네,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헌법 1조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원의 사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공부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범죄 있는 곳에 형벌 있고 뭐 소득 있는 곳에 가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더 걷는 곳으로 이렇게 치중을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거의 간접세에 그렇죠. 영향을 갖고 있는데 과연 물건을 샀을 때 흔히 말해서 지금 노숙인도 소주 한 병 사면 세금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접세는 내지 못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 소득 있는 곳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지라는 부분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역사에 배웠듯이 이제 국민이 굶주릴 때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그 저촉한 그 구휼미를 푸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에게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 진행해야 되고, 근데 이제 형평성과 복지체험 부족 이 두 가지가 이제 허점을 여는 데 있어서 저항을 낳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이제 딜레마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복지 쪽은 우리라도 먼저 생각을 좀 달리 하자. 복지를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세금은 무조건 복지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면 이거 내가 더 내겠다는데 누가 나를 탓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는 안 하지만 여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납세자 내에서 시민사회 내에서 생겨나는 게 결국은 지금의 이 엄청난 조세 저항의 장벽을 조금씩 허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시민사회 역할이 이 영역에서는 좀 중요하다.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 분 계세요? 셋이 없어요? 예.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면서 그걸 포함해서 좀 그동안 못하신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에 대해, 이제 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은 있지만 총론 쪽 증세론을 들고 나오면 또 사실은 거부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개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론도 아직은 복지관 증세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다면 아까 제가 박사님이 내년에는 증세 논쟁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좀 못하신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시죠. 돌파하기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년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내후년은 내년보다는 조금 덜 어려울 거고 내년후년은 그럴 것이고 내년후년이 아마 2017니까 그때는 전면전 전쟁용으로 쓰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이제 복지로 돌아가면 세금 먼저 할까요? 지출계획 먼저 할까요? 다 여기를 하죠. 이제 그런 선은 있는데 일단 그냥 따로 질문 그냥 독립해서 복지에 쓰인다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절반 정도는 나와요.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화라고. 왜냐하면 안효가 절반이고 얘가 절반인데 안효는 뭐냐면 이른바 관행적 답변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예 당은 미쳤다고 이거고요. 예스는 이 중에 상당수는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무슨 복지 체험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살 대한민국은 좀 달라졌다라고 했으면 있는지 간에 바뀐 거예요. 관행적 답변과 전환된 답변에서의 개인이 갖는 에너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미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복지 증세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있다. 하여튼 이 절반의 직접 의미는 사실은 훨씬 더 크다. 나는 주관적인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제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번 기회에 방문해 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70년 저희 블로그 오게 되면 자료실이 있어요. 이번 세법 개정안과 등등했던 한 30몇 쪽짜리 PPT 자료가 있고 그 숫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쭉 보시면 오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내꿈나라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는 아까 이제 4개 단체 모임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약칭 사도모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모임인데 공식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끼리 기획 모임을 하니까 4개 모임이고 지난 26일부터 해서 법안 청원 같이 하고 지금 서명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강연 도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단체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뭐 운영위원회든 뭐 좀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런 자리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서명전, 일단 뭐 공중전 이렇게 쭉 하고 지금 4번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나는데 이제 조금씩 넓혀가서 지금 저희들 조직 목표는 이 모임을 4개 모임을 연말까지는 한 7, 8개 내년에는 15개 그래서 2017년에 100개가 되면 100개가 동시다발로 당사자들의 운동으로 증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또 몇 개 단체 만날 예정이고 방위 지역도 만나야지.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요 시기에만 동의하면 증세가 부담들었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당위성만 동의가 되면 이렇게 뭐 정당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사자 운동으로 하자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고 이게 내통단은 큰 조직은 막 의료부자가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 기회를 주시면 공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모임은 뭐 나라가 같이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개 안 돼서 문제지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운영위원회 모임에 와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나온 김에 언제 한번 예. 먼저 자리를 한번 자리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이렇게 대표단이 와서 네. 설명도 드리고 예. 사업 계획도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좀 메모했다가 시간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마무리 광고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강좌는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오늘 이제 2시간 가까이 경쟁해 주신 오건호 박사님께 두번 박수 한번. 예.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실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강좌가 좀 어렵게 시작됐는데 쭉 가면서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고 장점도 많아서 유튜브를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 보시는 분은 앞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뒤까지 끝까지 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를 드리면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매월 격주 수요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강좌를 합니다. 저희는 이름을 시민정치 토크쇼로 붙였고요. 매월 격주 수요일 7시에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일정은 9월 25일 수요일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고한석 님이시고 주제는 테크놀로지와 시민정치입니다. 고한석 씨는 여러분께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꽤 유명한 분인데요. 오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